이 더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민권 연대 어르신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최 측이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미리 한 달 전쯤 연락을 받았었는데 어제 오늘이 사실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연회라기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마음을 좀 바꿨는데요. 이 자리에는 모두 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분들이 다 와 계시고 대불청의 통일위원회, 또 민화협, 또 6.15, KCRP 등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민족의 이익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고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연회 형식이 아니라 제가 모두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토론회라고 할까요? 뭐 이런 조금씩 아마 견해의 차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연찮게 저는 어제 강원도 고성에 있었습니다. 금강산 콘도라는 데서 하룻밤을 자면서 무슨 토론을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통일전망대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묘한 게 그 기시감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과거 대결 시대 80년대 통일전망대에 처음 갔을 때 강원도 고성 저 끝자락에서 철조망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금강산의 끝자락이죠. 말무리 반도라고 하는 또 구봉산 또 아무튼 그 점점이 섬들이 있고 멀리 구름 뒤로 금강산 자락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할게요. 근데 제가 오늘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철조망 너머로 이렇게 건너다 봤어요. 80년대, 90년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그 뒤에는 이제 금강산을 차로 갔단 말이에요. 차로 몇 차례 오고 가고 했는데 이제는 또 못 가고 이 철조망 뒤에서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왼쪽에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금강산 가는 도로 4차선 도로죠. 그게 지금 뚫려 있고 철도도 이어져 있는데 또 이쪽에 출입국 사무소 CIQ 수백억짜리 또 거창한 역사 뭐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쓸모없이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죠. 근데 이런 같은 장면이고요. 여기 가기 직전에 그 최북단 강원도의 제일 그 오른쪽 고성군의 최북단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도 지나가긴 했는데 오늘 한번 나오는 길에 그 초등학교에 가봤어요. 명파 초등학교라는 데인데 그 전교생이 11명이고 1학년 4명, 2학년 5명, 4학년 1명, 6학년 1명 이렇게 이제 11명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있고 선생님이 3분 있고 아주 특수교육을 받는 작은 학교인데 그 교실에 가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여기 2학년 교실인데 이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통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해야 돼요 하고 전부 일제히 아마 그 맨 끝 동네에 살기 때문에 보고 듣는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아이는 안심하고 놀게 해요. 안심하고 놀게 해요. 또 한 친구가 전쟁이 안 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천진한 아이의 얘기 중에 그 진실,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학년 아이 4명인데, 1학년, 2학년 9명 중에 4명이 엄마가 베트남 엄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농촌에는 이제 한국인 신부보다 요즘은 동남아 엄마들이 더 많아요. 오늘 이제 사실은 장관급 회담이 잘 끝나고 합의문을 발표해야 할 시간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합의문 진통이 있으면 하룻밤을 더 자고 뭐 내일 아침에 간다든지 지금 이렇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 좀 허탈한 심경이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가 이걸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보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이제 한 가지 좀 기분이 좀 묘한 게 청와대에서 과거와 같이 굴종을 강요하는 남북관계는 안 돼. 그런 장관급 회담은 안 된다. 굴종을 강요하는. 내가 굴종을 강요받은 회담 대표였구나. 제가 21번의 장관회담 중에 15차, 16차, 17차를 제가 수석 대표로 회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21차례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금강산을 열고 2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오고 2만 3천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이루고 개성공단을 만들어내고 한 것들은 다 굴종의 산물인가. 이건 언어의 폭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작동이 안 될까? 예. 개성공단이 나왔네요. 예.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미국, 중국에 언제까지 위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 개성공단은 사실 서로 총질하던 남북이 모여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현장이에요. 이 남북관계의 미래와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얘기인데요.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관계의 미래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우리에게 경제적 또 탈출구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 보도에 보면은 그 OECD 발표입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잠재 성장력이 0%로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3.5% 수준입니다. 잠재 성장력이라는 건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능력이 지금 3.5%. 이게 이제 몇 년 뒤에 2%대 그리고 1%, 2030년이 되면 0%가 된다. 이제 성장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2030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내년이 2014년이니까 뭐 금방 한 10여 년 지나면 이제 제로 성장 시대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민족 경제 공동체의 비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정치 외교적인 그런 얘기, 하나는 경제적인 얘기. 그 이제 앞에 좀 기왕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으니 한번 좀 그림 설명만 제가 몇 개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냄비 공장은 개성공단 제1호 공장입니다. 2004년 12월 달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3개가 됐어요. 개성공단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저 때가 좋았어요. 아마 2005년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홀어머니하고 평화시장에서 봉제 그걸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오바로크를 제법 잘 칩니다. 그래서 개성에 가서 한번 시연
오가록이 뭔지 아세요? 오가록. 단 감치는 거 이렇게. 북한 달력 체조하는 북한 노동자들 점심시간에 해구 출퇴근 버스 겨울 자전거 눈물 흘리는 개성업체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바리바리 피난 보따리네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이분들이 6월 6일 날 장관급 회담을 하자 하는 얘기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살았다. 근데 엿새 만에 다시 절망으로 또 떨어졌어요. 안타까운 장면이죠. 자, 이렇게 꼭 피난민 신세를 만들어야만 하는가. 개성공단은 어쩌라고, 이산가족상봉은 어쩌라고 이렇게 남북회담을 무산시켜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연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 장면이죠. 뭐 일지인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 4월 3일 날 북쪽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했어요. 저거는 북쪽이 덜컥수 패착입니다. 저거는 북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제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이 개성공단 사태. 그리고 8일 날 통전부장 김양근 부장이 와서 전원 철수 이렇게 몇 가지 뭐 이유를 댔지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연평도 사태에도 연평도나 천안함 같은 그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았던 개성공단을 덜컥 닫아버린 거란 말이죠. 저거는 북으로 봐서 정책 결정의 패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1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날이 미 국무장관 캐리 국무장관이 오기 하루 전이거든요. 하루 전날 한국은 대화에서 해결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왕이면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4월 3일이나 8일 저런 사태는 안 왔을 텐데 꼭 뭐 미국 국무장관이 오기 전날 했어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4월 25일 날 내일 오전까지 대답 안 하면 중대 조치하겠다. 저거 이제 남쪽의 덜컥수예요. 남북 관계 역사에서 내일 오전까지 답 안 하면 뭐 중대 조치해.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남북 관계 속에서. 근데 그때 국정원이나 통일부나 이쪽 그 관련 부서는 저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통령의 귀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그런 즉흥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5월 3일 날 이제 남았던 7명이 돌아오는데 북쪽이 개성 업체들 와서 기계 점검해도 좋고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당국자도 와도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까락 뭉갰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5월 22일 이제 6.15 6.15는 북에서 남북관계 역사의 전환점으로 굉장히 중시하죠. 우리 남북을 통틀어서 6.15는 사실 남북관계 분단 역사 68년 중에 6.15 이전 역사와 6.15 이후 역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국사학과를 나와서 이제 시대 구분을
시대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는데 이 6.15라는 게 그런 그 분기점, 분수령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기왕 뭐 이제 일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뭐 이제 태격했는데 그 중에 이제 6월 6일 이제 북쪽이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문제,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6.15와 7.4를 공동으로 기념하는 것 등 포괄적인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그동안 북은 저 당국 간 회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피하고 있었는데 이제 180도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7시간 만에 남쪽에서 좋다. 장관급 회담하자. 이렇게 이제 북에서는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남에서는 즉각 수용하면서 수정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6일 날 6월 6일이 이제 남북 관계사에서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전환점이 될 걸로 다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어요. 2012년 12.12 공교롭게 12월 10일 날 12.12 로켓 발사로 시작된 한반도 긴장 고조가 2013년 6.6 12.12에 긴장 고조가 시작돼서 6월 6일 날 이렇게 180도 전환하는 그래서 참 공교롭다 날짜가 이랬는데 이게 어제 그만 깨지고 말았어요. 네, 이제 일정을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아까 말씀처럼 개성공단의 미래적 가치 얘기하고 이 한반도의 정치, 외교적, 군사적 그런 미래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를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의 군사적 가치는 이 거리입니다. 거리. 휴전선에서 평양은 140km인데 서울은 60km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결 시대에 저 휴전선 북쪽에 있던 장사정포의 사거리가 60km. 그러니까 정확히 광화문까지 또 압구정동까지 뭐 이 정도 거리에 딱 포 사거리 안에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셈이에요. 최근에 북이 장사정포 사거리를 늘렸어요. 120km? 그러니까 아마 천안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개성의 이제 지리적 위치. 네, 요거는 이제 원래 개성공단이 이제 요번에 북이 이제 덜컥 닫았는데 그 배경에는 아까 북이 패착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 보면 북에 불만이 깔려 있어요. 북한의 불만은 뭐냐? 원래 저 설계도는 엄청나요. 저 전체 면적을 합치면 한 2천만 평, 64평방킬로미터, 8km 곱하기 6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데 현재 123개 공장이 들어가서 돌리고 있는 면적은 1평방킬로미터예요. 33만 평. 1평방킬로미터인데 전체 그림은 64평방킬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분질입니까? 산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몇 분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작년 2012년 말이었거든요. 저걸 시작할 때. 근데 이미 기간이 넘었는데 64분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지역을 내줬단 말이죠. 잠시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공단이 공사하기 시작한 해 그 자리에는 북한의 62사단이라는 전투사단, 또 64사단, 그리고 포병 여단 뭐 등등 탱크와 기갑 장갑차와 대포와 뭐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거를 열어줬으니까 열어주고 세계적인 공단을 기대했는데 64분지 1만 이제 가동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네요. 뭐 요게 지금 이제 위성 사진인데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을 때요. 그 공사 전에 또 사진도 있어요. 공사 전의 사진은 이제 이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다 무슨 박격포 대대가 있다든지 뭐 노동연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자리를 이제 뒤로 이제 개성 뒤로 물린 거지요. 그러니까 군부로 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민족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했는데, 근데 남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달러 박스, 돈벌이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서로 문법이 틀리는 거죠. 총 면적 65.7평방킬로미터, 한 64평방킬로미터보다 좀 크군요. 66평방킬로에 1평방킬로미터만 가동 중인데 현재 만들어진 것은 3.3, 저게 100만 평이라는 얘기예요. 100만 평은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다 완성이 돼 있어요. 100만 평에는 그 가로등도 들어가 있고 포장도 다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3분의 1만 가동하고 3분의 2, 70만 평 그냥 놀고 있어요. 6년째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성공단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으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개성공단의 이제 그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 저 위에 맨 밑에 2012년 2012년 생산액 달러인데 5억 달러쯤이라고 써져 있는데 5억 달러가 아니라 50억 달러예요. 왜 50억 달러냐? 북에서 생산액은 가령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이거 백화점 가면 얼마쯤 하죠? 10,000원 이상은 하죠. 한 30,000원. 이제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개성공단에서 지금 이걸 만들어 왔으면 오늘 거기 개성공단 걸 입고 올 걸 그랬는데 이게 10,000원이라 이거 10,000원짜리 같으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거는 원단값을 뺍니다. 단축값도 빼요. 실값도 빼요. 그래서 완전히 뭐만 들어가냐? 인건비, 노임, 그리고 전기료, 관리비, 세금 이런 것만 여기다 넣어요. 그럼 여기 얼마냐?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와이셔츠 한 장을 1,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5억 불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자재 값을 쳐야 물건의 정당한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자재를 서울에서 다 가져갔지만, 남쪽에서 가져갔지만 어쨌든 거기서 생산된 물품의 값어치는 얼마냐? 50억 달러치.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50억 달러를 생산하는데 123개 공장이 전 회사가 다 흑자라는 사실이에요. 흑자. 그래서 제가 그 업체 대표들한테 살리고 싶으면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 흑자난다고 외쳐라. 흑자난다고. 남쪽에서 거의 이 법정관리 부도 직전의 회사들이 이북에 가서 기반을 잡았다고 얘기해라. 이제 살아났다고 얘기해라. 몇 년째 흑자가 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정부가 닫는 걸 주저하지. 왜 그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안 해요, 지금 이분들이. 뭘까요? 예? 이유가? 이제 이게 다시 재가동된 뒤에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겁나는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회사가 흑자라는 소리를 안 해요. 흑자 난다고 얘기하셔. 저렇게 지금 포장, 가로등 이게 요거는 지금 30만 평에 해당하는 거고 70만 평의 나머지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기, 물, 야경, 요게 중요해요. 이때가 좋았어요. 2005년 8.15에 상암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남북 축구 대회도 하고 그때 가보신 분? 8년 전인데 몇 살 때인데 가셨어요? 그때 축구 시합도 하고 또 오른쪽에 이 장면이 동작동 국립묘지예요. 동작동 국립묘지인데 참 오늘 그 격 때문에 그 조평동 서기국 국장 얘기를 했는데 이 김기남 비서가 이제 사상 담당 비서고 굉장히 큰 원로지요. 조평동 부위원장입니다. 조평동 부위원장이고 전에 조평동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겸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확인되진 않은데 지금은 공석인데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조평동 위원장인 것이고 부위원장이 김기남 비서,
또 양형섭,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 뭐 이런 분들이 부위원장이고, 조평통 서기국 국장은 사실 이제 대남 관계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예요. 근데 그거를 웬 국장이냐 그러는데 국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저 때 말고 제 전에 북쪽의 장관급 회담 대표로 나왔던 김영성 내각 참사라는 분이 있는데 조평통 서기국 지금 부국장으로 있어요. 부국장으로. 그러니까 국장을 냈으면 그때보다는 한 급 올려서 아마 이번에 북이 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뭐 웬 국장을 냈냐 이렇게 이제 남쪽 언론들은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실질이 더 중요하죠. 그 내용 의제에 집중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건 육자회담이 나왔네요. 네.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뭐죠?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근데 비핵화와 핵불용에서 합의 출구는 2005년 9월 19일이에요. 맨 왼쪽에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국 대표인데 지난 대선 때 이분이 서울에 왔어요. 그때 유능한 외교관이고 그때 부시 정부 때 그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문재인 후보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저랑 이제 셋이 아침을 먹었어요.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아니 9월 19일 날 그렇게 중요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는 핵심적인 이게 한반도 미래에 관련해서 이정표잖아요. 이 9.19 합의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이른바 BDA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그 마카오에 있는 은행을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9.19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제가 묻기를 아니 9.19 같이 역사적인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진짜 배경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저 힐 대표가 저에게 한 얘기가 당시 2005년 미국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었다. 두 개의 정부가 있었다. 하나는 자기 컨돌리사 라이스 부시로 이어지는 어쨌든 그 협상하고 제가를 받은 라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네오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공격의 대상의 하나라고 늘 얘기했고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얘기했던 체니 부통령과 국방장관 럼스펠드, 뭐 울포이츠, 볼튼 뭐 이런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미국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단일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국이 하기 나름인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한국이 아무 역할도 안 하면 미국, 중국이 그냥 머리 맞대고 쑥덕공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 언제까지 한반도 문제를 미국, 중국에 위탁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아니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 핵심 질문입니다. 자, 한반도 문제. 전부 6사람이 전부 새로 등장했어요. 오바마 재선됐죠. 박근혜 정부 출범했고 시진핑 체제도 3월 달에 이제 가동. 아베 정부, 김정은 체제 1년 6개월 됐고 푸틴도 이제 총리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작년에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 육자 주인공은 저 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래 김정은 위원장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까요? 이 사진을 걸어놓고 이제 좀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기 싫으면 제가 돌릴게요. (2007년 14) 근데 안타까운 게 정상회담을 임기 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임기 말에 갔단 말이에요. 패착이 뭐냐? 특검이에요. 6.15 남북 정상회담을 수사했잖아요. 그 참모들이 잘못 보좌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 그 특검, 6.15 정상회담을 수사한 특검
이것이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좋은 합의를 했는데 그 연도가 2007년이 아니고 2003년 10월 4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 5월 8일인가요? 정상회담 했었어요. 미국과 중국은 원래 한국전쟁에서 싸웠죠. 1950년에 일사후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적이었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20년쯤 20년이 아니죠. 한 20년 1972년 2월 달에 닉슨 보수 반공주의자인 닉슨 대통령이 북경에 갑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악수하지요. 그러니까 남북이 2000년 6.15에 악수하면서 화해협력 시대로 전환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에 72년, 이번이 2013년, 40년 뒤에 넥타이를 풀고 3박 4일간, 2박 3일간 이렇게 휴양지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 이제 중국의 요청이었고, 이제 미국은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이제 G2, 그레이트 2 양대 강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아직 있죠. 경쟁과 협력 두 축이 이제 미중 관계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가 미국, 중국의 영향 안에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6.15 오늘 이제 13주년인데요. 6.15의 의미는 뭐냐? 또 아까 합의의 의미는 뭐냐? 한반도의 운명과 문제를 미국, 중국 등의 협력은 받지만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운전대에서 운전석에 우리가 앉아서 운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령 이명박 정부는 운전석 뒷좌석에 앉았어요. 또 과거 정부는 되게 옆자리에 앉거나. 근데 과거 보수 정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좀 한번 재평가 해석을 해봐야 할 부분은 노태우 정부예요. 1988년 77 선언, 그러니까 세계적 대전환기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익사하지 않고 한 발 앞서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1988년 77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대결 상태에 있던 남북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88년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홍콩으로 보내서 홍콩에서 돈 받고 물건 보내고 받고 이랬어요. 근데 물건을 서로 사고 팔자 직접. 그리고 오고 가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자유롭게 가라. 북에도 가고 남에도 가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고 미국과 수교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거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88년 77 선언.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90년에 한소 수교, 한중 수교 92년, 또 유엔 동시가입, 한반도 비핵화 선언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과 화해 협력에 관한 합의서. 91년 기본 합의서는 굉장히 잘 된 합의서죠.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보수 전두환 정부의 연장에서 태어난 정부지만 어쨌든 그 정부는 세계적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전략을 잘 구사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6월 27일에서 30일까지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남북 대화가 장관급 회담이 이렇게 돌아가고 했으면 아마 굉장히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올라갔을 텐데 가서 이 정상회담 하기가 좀 궁색해졌어요. 그 점이 좀 안타깝죠. 과거에 이제 남북 장관급 회담 일지군요. 1차가 2000년이고 이제 마지막 한 게 2007년이고 21번 했어요.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면서.
요거 제가 자랑 하나 하려고 지금 사진 샀는데. 이 역대 남북 장관회담이나 남북회담은 전부 남북이 마주 봤어요. 그래서 악수할 때 서로 땡기면은 상대방이 팍 숙이잖아요. 그래서 안 끌려가는 걸 또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내가 회담을 할 때 이거 바꿔라. 원탁으로 하자. 이렇게 뭐 대결 남북이 마주 볼 게 아니라 같이 둥그렇게 앉으면 옆에 앉잖아요.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원탁으로 이렇게 바꿔서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얘기하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때도 왔던 김성애 씨가 이번에 실무회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권홍 좀 기억을 얘기해 보면 이 권홍 참사 저보다 나이도 젊고 저는 그래도 당시 당 대표도 했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도 하고, 근데 내각 참사라고 내각 책임 참사라고 왔는데 격은 안 맞죠. 안 맞지만 이 회담은 남북 회담은 제가 회담할 때 권홍 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평양의 지도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북도 말하자면 저를 통해서 회담을 하지만 청와대나 이 남쪽 정부 지도부를 보고 회담을 하는 거지요. 저건 누구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21번이나 하는데 누가 대표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릴 게 안 풀리고 안 풀릴 게 풀리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만일 그렇다면 큰일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격이 문제라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총리 회담하면 돼요. 총리 회담. 격 문제가 싹 저쪽도 총리, 이쪽도 총리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정상회담이 있고 총리 회담이 있고 장관급 회담이 있고 뭐 차관 회담, 뭐 실무 회담이 있는데 왜 장관급 회담만 그게 뭐냐? 서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에는 제가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외국의 다른 나라 장관과 회담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통일부 장관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까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예? 만날 상대가 없는 거지. 이북도 없어,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북은 당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노동당 이제 김양건 부장 나오라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저쪽에서 새누리당 대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 뭐 사무총장 나와라, 뭐 실세 나와라, 이렇게 친박 대표 나와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무리한.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국제 외교 관례에서 상대방 대표를 누구 안 나오면 회담 안 해라고 찍어서 그러는 건 그거는 이치 안 맞죠. 예, 끝났는데요. 마지막 저 지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지도입니다. 저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잡지 있잖아요, 잡지. 거기서 낸 아틀라스, 그레이트 아틀라스라는 그 세계 대지도인데 아시아 편의 표지가 저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보면서 저 위성 사진 지도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야, 맞아. 우리가 이게 누가 극동이라고 그랬어? 저 중심이지. 아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극동이래요? 따지로 우리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중앙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핀란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 얘기 중에 한국에서 제일 부러운 게 있대요.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위치가 제일 부럽다고 그러더니 위치가. 자기네 핀란드에서는 어디 물건 하나 팔아먹거나 어디 뭐 외국을 갈래도 길게 나와서 저 북극 쪽에 붙어 있으니까요. 근데 저 위치를 지금까지는 이제 비극과 고통의 그 상징이었는데 저 위치가. 근데 저 위치를 바꿔내면 세계 모델 국가 또 엄청난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그 위치 에너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토론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대개 이런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짧게 주고 받고 토론을 좀 해보죠. 예. 자, 우리에게 남북 관계는, 우리에게 2013년 한반도는 다 고민하는 주제실 텐데, 대개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궤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민주당에 대한 고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이 좀 잘했으면 정권도 안 뺏겼지, 정권도 이렇게 안 됐겠죠. 또 국민들에게 정권을 뺏겼다 하더라도 또 희망을 줬을 텐데, 그 점에서는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송구스럽네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참 개성공단에서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요. 그 에곤 바르라고 동방정책의 설계사라고 불리는 EGONBAHR로, 그러니까 에곤 바르 박사인데, 그분이 브란트 정부 때 정무장관이었고 동방정책을 이렇게 설계한 분이에요. 개성공단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했을 때 무릎을 쳤어요. 뭐라 그랬냐? 놀라운 상상력이다. 나는 동방정책을 설계할 당시에 동독에다가 서독공단을 집어넣는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생각 못했는데 이건 참 대단한 거다. 더더구나 남북은 전쟁까지 했던 상대인데,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에서 이제 주목할 거는, 한국이 이제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한국형 통일 모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월남 모델은 불가능하고 독일형 모델도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북한이 동독처럼 그렇게 흡수 통합을 자청해 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러면 월남형도 아니고 독일형도 아니고 한국형 통일 방안 창출이 필요한데 통일 방안이 나온 것 같다. 바로 개성공단이 한국형 통일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쭉 따라가서 제2개성공단, 제3공단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경제적 통일이 기다리고 있고 올 것이고, 마지막에 종점이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도 전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2007년 14정상회담의 합의가 해주의 제2 개성공단 만들기로 했잖아요. 황해남도 강령군인데, 예정지가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에 떨어진 그 대포가 황해남도 강령군에 있는 기지로부터 쏘아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포 기지보다는 공단으로 바꿔가는 것이 남북의 평화 정착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것이 민족사적 의의는 그런 한국형 통일 방안, 그러니까 단순히 산업공단의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경제적 가치와 군사안보적 가치와 함께 통일 미래로 가는 통일 방안이다. 구체적인, 가령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그 기본 합의서부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쭉 유지해 온 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로 간다. 근데 그런 종이 위에 몇 단계 단계적 통일 방안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인데, 그 실천 모델이 바로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보 세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남북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남북이 경색된 이런 대결 상태로, 대치 상태로 가면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어제 오늘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절망스러운데요. 어제 오늘 장관급 회담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가는 길도 어쨌든 그 길로 먼저 이산가족 상봉버스가 가겠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이제 이 정부의 표현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이렇게 한 발 한 발 화해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 속에서
진보의 그 실뿌리도 자라고 진보 세력도 다시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화해 국면이 다시 강풍을 맞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좀 말씀하시죠. 깜짝 면담은 아니고 사실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3년, 4년, 5년, 3년 동안 뭐 어려웠지만 그러나 해마다 식량 지원, 비료 지원, 인도적 지원 그래서 꾸준히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그런 이 같은 동포로서의 또 그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의 연장선에서 기조를 쭉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어요. 그런 신뢰가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말로 북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대화가 통하고 그 협력할 수 있는 정부가 북쪽은 뭐 임기가 없지만 남쪽은 5년마다 선거니까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저는 이제 그 뒤에 2년 뒤에 제가 떨어질 것을 예견한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지 않소. 이 정부는 지금 정말로 대화가 통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정부인데 남은 시간이 2년밖에 없다. 좀 통 크게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통 큰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좀 통 크게 남북 관계를 좀 열어갑시다. 시간이 없어. 거기에 이제 합의한 거예요. 5시간 동안 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관계 전반을 얘기하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남쪽 정부가 통 큰 조치를 먼저 취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 해협을 터준 거예요. 북한 선박에 대해서 6.25 이후에 50년 만에 터준 거예요. 북한 선박 지나가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북쪽이 와서 아까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참배했어요. 그리고 또 남쪽이 그때 이제 제가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북쪽의 이른바 아리랑 축전, 뭐 체제 선전이죠. 그 집단 체조 마스 게임 10,000명의 관광객을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때 뭐 난리가 아니었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10,000명이 갔는데 단 한 명도 거기 남겠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왔어요, 다. 잘. 그 통 큰 조치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그 통 큰 조치의 연장 속에 육자회담에 다시 복귀했거든요. 육자의 복귀를 중국이 시킨 게 아니라 남과 북의 대화를 통해서 육자가 돌아갔어요. 그때도 1년 동안 육자회담이 표류하고 있었거든요.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이 육자에 돌아와라, 뭐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북 간의 통 큰 대화를 통해서 북이 나왔어요, 육자에. 나와서 뭘 했냐. 핵 포기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운 거 아니에요. 미국을 설득했죠. 핵 포기한다는데 북미 관계 정상화, 체제 안전 보장, 북미 수교. 그렇게 해서 9.19가 만들어진 겁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머리를 맞대고 가니까 미국과 중국이 끌려온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뒤집어 버렸죠. 당황한 네오콘이 주도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2005년에 그 9.19가 있는데 그 다음날 24시간 만에 이게 뒤집어져서 다시 대결 상태로 가서 그 결과가 뭐냐. 핵실험이에요. 1차 핵실험. 핵실험하고 나서 방법이 없으니까 2.13 합의라는 걸 이제 했는데 2007년 2.13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왜냐하면 그 2.13은 뭐냐면 9.19를 실천하자. 쓰레기통에 갖는 걸 다시 꺼내서 이거 유효하다 확인한 게 2.13 합의인데 그 의미는 부시 임기 8년 중에서 6년 동안을 북을 악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테이블에 앉지 않았는데 2월 13일 날 2007년 2월 13일 날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이 1대1로 마주 앉은 거예요. 그 마주 앉아서 합의한 게 뭐냐면 9.19를 이행하자. 이 합의. 오늘까지 이제 그게 2.13 합의라는 게 그 2.13 합의에서 5개 테이블을 만들기로 합니다. 5개 테이블이 뭐냐? 첫째, 북한 핵시설을 어떻게 불능화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 테이블,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수교를 할 것인가 하는 관계 정상화 테이블을 만들고 세 번째, 북일 수교의 테이블을 만들고 네 번째, 북에 대한 에너지와 경제 지원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5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를 시작하자. 뭐 이런 5가지 합의를 했단 말이죠. 문제는 그게 이제 가다가 그냥 순채 이명박 정부 5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출발점은 9.19. 9.19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이. 그게 없었으면 지금 뭐 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국면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 근데 5.24 조치라고 2010년 그때 이후에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다 막은 건 언제로 돌아갔냐면 88년 아까 노태우 정부 77선언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88년 7월 7일까지는 유일한 잣대가 국가보안법 아니었습니까? 반국가단체와 회합하거나 잠입하거나 통신하거나 뭐 찬양, 고무, 불고지 다 처벌하던 그런 시대로부터 이제 장사하자, 만나자, 교류하자, 북미 수교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전환한 그게 88년 7월 7일인데 이제 그 민간 교류까지 다 끊어버린 게 5.24 조치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그런 적대와 대결의 그 후유증이 거기서 지금 이 정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민간이 할 역할이 없는 거냐? 뭐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좀 특히 이제 어쨌든 선거로 집권하는 정부고 또 선거가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른바 본때를 보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길들이겠다 이런 것들이 우선 뭐 국민 감정에 영합하고 그런 것들이 지지가 높다는 이 현실이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합니까? 결국 민간의 역할이 크든 작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한번 따져보면 중국이나 미국이 일본이 지금 남북 간의 이런 그 적대감 또 이런 그 대치 상태 이거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뭐 별로 나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데 중국 국익의 현상 유지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또 미국도 현상 유지가 나쁘지 않아요. 현상 유지가 이 정도에서 뭐 특별히 뭐 다른 뭐 악재만 발생하지 않으면 일본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북도 지금 아직 그 젊은 지도자가 완전히 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안이 불안하면 바깥으로 적을 만드는 게 뭐 옛날 고전적인 그런 거니까 북도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얻는 거 없이 이 고통과 손해, 피해가 가중되는 거는 남쪽이죠. 또 크게 보면 뭐 7천만, 8천만 한민족 전체가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든지 현상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현상을 참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지구 위를 빙빙 돌려보면 유일하게 일민족 분단 국가는 우리밖에 없는데 그게 5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00년이 곧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도 한번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성함이? 저는 서정우라고. 예, 우리 서정우 선생이 정전 60주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53년 7월 27일. 다 아시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걸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 귀 빠진 날이라, 생일날이라. 제 생일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잘 될 걸로 보고 그럼 잘 되면 축하할 일인데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당 지도부하고 얘기해서 민주당의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협의체를 당 내외로 구성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난 월요일 날
엊그제 월요일 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쳤어요. 시민사회와 함께 전문가와 함께 민주당이 함께 727을 기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협의 연대기구를 만들자, 이제 이런. 그런데 이게 평화체제 얘기는커녕 지금 남북 회담도 무산이 돼버린 상황이어서 좀 숨고르기를 해야 할 판이지요. 아무튼 우리 서정우 선생 아주 좋은 기획이신 것 같으네요. 전 세계 지금 180개 국가에 800만 한민족 동포가 나가 있는데, 이럴 때 좀 많이 평양도 가고 서울도 오고 좀 빈번하게 동포 사회가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서 북한 쪽 인사를 초청하기 힘드니까 미국 쪽에 가 계신 분들 중에 북한 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금 그 행사 때 초청을 해보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민감한 분들이 빠져나가 보려고. 예, 좋은 기획이신데 박수로 격려 한번, 응원 한번. 네, 아까 손 드셨죠? 그때 이제 이 원인을 보여드리고.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약속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않지요.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당국자나 우리 뭐 외교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는 여전히 세계 정세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약소국 마인드에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육자회담의 값어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위치,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동북아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100년 뒤에, 200년 뒤에 한민족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4대 국가 남북이 동북아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향해서 유럽이 1, 2차 세계대전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EU로 한 나라로 이렇게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나토 집단 안전보장 체제 뭐 이런 것들이 그 밑받침을 했듯이 우리가 동북아의 EU 뭐 그런 꿈을 가질 수는 있겠죠. 동아시아에서의 그런 공동체라는 먼 비전을 갖고 가기 위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하는 이 육자회담의 틀, 이것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고성 거기를 가다가 명파리 초등학교 있는 거기 금강산 슈퍼라고 이제 뭐 맥주 몇 병을 사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 70이 넘으신 주인장이 계셨는데, 이제 거긴 장사가 안 돼요. 뭐 가게고 뭐고 뭐 괴괴하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피부로 대결 시대와 화해 협력 시대 온탕 냉탕의 효과를 아는 거였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금강산 한번 가봤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 갔는데 가서 든 생각이, 이거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중심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논리나 이런 거보다도 80년대 황석영 선생이 이제 처음에 북에 갔다 와서 쓴 책이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것도 외국 사람이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가서 처음 취한 조치가 뭐냐면, 북으로 가는 문턱을 없애라. 왜 우리가 검열하는가? 아니, 북이 받겠다고만 하면 우리 남쪽에서 막지 마라. 그래서 뭐 물론 이 정부 내에서도 뭐 반발도 있고 했지만, 2005년이 제가 통일부 장관하던 2005년이 남북 관계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가장 접촉이 많았던 때예요. 가장 접촉이. 그 해에 남쪽 국민이 북한 땅을 밟은 사람이 관광객, 금강산을 빼고 10만 명이 북쪽을 밟았습니다. 10만 명이.
근데 그 전해까지 10,000명 수준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시작할 때까지는 50년 동안 합쳐서 2,500명이에요. 50년간 2,500명이 북한을 가봤어요. 근데 6.15 이후에 해마다 10,000명 수준으로 됐어요. 북으로 가는 문턱을 없애자. 왜 저 금강산 관광 가는데 무슨 15일씩 신원 줘야 그러냐. 이거 폐지해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금강산 빼고 2005년 한 해 10만 명이 갔는데 저는 이게 100만 명 수준 되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실제 동서독 간의 그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 1년에 평균 200만 명씩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금방 복원시킨 힘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화해협력 시대가 돼야 가능한 일이고,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설득은 안 되죠. 안 되지만, 좋다. 노동 문제도 좋고, 뭐 약자를 돕는 건 좋은데 왜 또 북한 편드냐? 북한 편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지혜가 있으면 좀 이따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인데. 그래서 좀 더 민간의 이런 그 역량이 조직화되고 좀 더 그 넓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반성도 좀 해요.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예를 들면 MB 정부 때 그 4대강 막 이 국민들한테 어거지로 세뇌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왜 그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평화와 화해 협력에 관한 철학과 신념을 널리 좀 교육하고 그 알리지 않았 그 설득하지 못했던가 하는 반성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작가 성함이 정만경님 말씀하신 대안적인 질문 하나. 예. 저는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군대 걱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7.27이 이제 60년 됐잖아요.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을 법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유일한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전 상태라는 것은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전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1차 세계대전 베르사유 평화협정 조약, 또 2차 세계대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강화조약, 또 임진왜란 7년 전쟁 사명대사가 가서 사과받고 포로 3,000명 데려오고,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평화시대 300년 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남북 동족 간의 전쟁하고 60년이 지났는데 아직 법률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태, 그리고 60년 동안 남쪽 군대 70만, 북쪽 군대 110만, 180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군대 밀집도가 높은, 가장 비용 지출이 많은 이런 상태를 앞으로 몇 년을 더 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인데, 평화협정으로 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서 이제 1단계가 신뢰 구축이요, 2단계가 이제 군비 통제죠. DMZ와 NLL 같은 이제 이런 데를 관리하는 거죠. 관리의 틀을 만드는 거고, 이제 군비 통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군축 단계로 가는 것인데, 베트남이 전쟁할 때 300만 군대가 싸우다가 통일하니까 30만이에요, 지금. 독일도 통일 이후에 군대가 30만, 일본 자위대가 15만,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데 미국 군대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미국 군대 150만이에요. 육군 50만, 해군 50만, 공군 50만 정도 돼요. 줄 잡아서. 우리가 180만, 미국보다 군대가 많아요, 한반도에. 자랑거리는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 핵심 과제는 이제 화해협력 단계가 오면 그 다음에 바로 이 군 문제죠.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영구하게 제거하는 거, 이게 평화협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로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직 뭐 평화협정에 박근혜 정부는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된 이후에 평화협정의 피읍자도 아직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이꼬르 주한미군 철수다, 국가보안법 폐지다 이렇게 등식화해 놓은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늦어졌지만 5년 뒤를 기약하면서 민주정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못 살죠. 1300년을 통일을 끌고 살아왔는데 60년, 68년 분단돼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민족이 시들어요. 민족이 분단 상태로 시듭니다. 그래서 후손으로 봐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제 아버지가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제 고민인데 계속 우리가 아무튼 좀 지혜를 좀 찾아봐야 돼요. 끝으로 아까 그 금강산 가서 근데 솔직히 남쪽에 북을 깔보는 그 마음이 심리가 있습니다. 깔보는 장관급 회담도 마찬가지고 또 대중 정서에도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개성공단에서 아까 123개 공장이 전부 흑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득을 보면 이제 북의 가치와 그 고마움을 인정하게 되겠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0%로 이제 멈춘다. 근데 경제 잠재적인 능력이라는 건 노동, 인구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자본 투입. 삼성전자가 지금 44조 원을 쌓아놓고 있다는데 뭐 돈 벌 데가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상태. 노동, 자본, 그다음에 생산성.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2200시간을 1년에 일하는데 OECD 평균은 1800시간이 안 되는데 450시간이나 더 일해요. 근데 어떻게 더 쥐어짜요? 방법이 없거든요. 출구가 필요해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비용이요, 부담이요, 고통이었던 이 갈등을 기회로 전환하는 거예요. 북쪽에는 양질의,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고급 노동력 1,5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경제를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대기업은 경쟁력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 중소기업은 땅값 때문에 사업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중국이나 가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또 다 문 닫아요. 문 닫을 바에는 북쪽에 가서 개성공단에서 살아나니까 남쪽에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부자재도 올려보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R&D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남쪽에서 더 일자리가 커지는 거지요. 북쪽의 일자리를 빡 뺏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아까 통일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북이 이 베트남 경제의 길로, 중국 경제의 길로 이렇게 사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내용은 더 이상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 물론 핵 무력 건설과 경공업 병진 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이게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틀과 그다음 또 하나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는 경공업 건설 노선과 관련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2천만 평을 만들고 해주공단을 만들고 원산에 현대조선이 요구한 대로 이 블록 공장을 지어서 조선소를 만들고 나진선봉에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북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능력을 갖도록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한국 중소기업의 출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0% 성장을 다시 역동적인 한국 경제로 만들어내면서 여기에서 소위 우리 양극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왜냐하면 성장 없이 불평등의 문제는 해소 안 돼요. 0% 경쟁이 된 그 경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나오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비극적인 참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요, 또 북방경제요,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